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62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3월 초였죠. 1차 대유행 때 600명을 넘긴 이후로 9개월 만에 600명을 넘긴 겁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회의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응시한 대입 수능 시험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험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PC방, 노래방 등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정세균 총리 얘기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 또 600명을 지금 넘겼는데, 지금 수도권이 2단계 시행했는데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간 500명, 400명대 3일, 500명대 2일, 그다음에 600명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세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지금까지 정책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또 그 외의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과 문제점 진단,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계속적으로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기존 감염을 통한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을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이 정책 변환이 필요한데 프레임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집단 감염을 쫓아가서 집단 감염을 해결하면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왔던 그동안의 1차, 2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진단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감염이 되는, 즉 일상 감염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 감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감염이 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감염이 되면은 그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거나 혹은 10명 중에 4명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상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방역당국의 전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집단이나 에어로빅 장소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4명, 5명의 소규모 감염이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 방역당국에 체크되는 거거든요. 그 집단 감염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집단 감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 감염이라는 것, 지역사회 감염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집단 감염의 스테이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감염이 최소한 서울, 경기 지역은 감염 스테이지가 양상이 바뀌었다. 그런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역 정책이 필요하느냐의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 특히 지금 수도권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시 기준으로 291명이 신규 확진자 발생했는데 지금 연일 최다 이걸 경신하고 있어서 참 우려가 큰데 정세균 총리가 오늘 조금 전 들은 중대본 회의 때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주말까지 추세를 보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결정하겠다. 이 얘기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물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이 거리두기 단계를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격상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의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지금처럼 확산세를 막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마련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
중대본의 또 정세균 총리의 리더십과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재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서 장하얀 기자의 리포트로 어제 치러졌던 수능 시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수능은 그렇게 비교적 잘 치렀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교수님 수능 시험 이후에 있던 동향도 좀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능 시험 자체가 49만 명이 모이는 그런 전국적인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단 모임이었고요. 예. 또 동시에 지금 수능 이후에 지금 대학별로 논술 시험을 치르면서 논술 시험은 또 전국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방역 정책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면에서 그 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런 집단적인 대중적인 이 모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참 우려되는 게 사실 수능 이후에 이 뭐 수험표를 들고 가면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 참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정세균 총리도 뭐 PC방 노래방 이런 데 가는 걸 좀 자제해달라고는 했지만 최근에 이번에는 좀 어떨까 했더니 여전히 마케팅이 여전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을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다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참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자제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여러 경제적인 부분, 소상공인 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뭐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 예년보다 줄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기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 수험생들 이 수능 기간 동안 잘 치러내면서 이 안전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와중에 교수님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 자가격리 이 기간 있잖아요. 노출된 사람들한테 권장되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뭐 이런 변화가 좀 있을지 그런 점도 궁금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어제 날짜로 미국 CDC,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보건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고요. 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고 예. 증상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7일 이후서부터는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아니더라도 네. 자가격리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 위험은 1%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10일 이후가 되더라도 자가격리를 그때부터는 풀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14일을 지켜주시는 것을 권고하지만 좀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가격리 대상자 부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또 권고 기준을 이렇게 제정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도 이미 한 2, 3주 전부터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료 자원을 우리가 부족한 의료 자원을 유연하게 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생활치료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그 자원을 자가격리로 풀면서 또 의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속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백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구매 계획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국민이 현재로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좀 큰 건데 이 백신 지금 백신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장단점이랄 게 있을까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은 유통 이 방법, 보관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하 70도나 20도가 아니라 2도에서 8도씨 같은 보통 통상적인 냉장고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가격 역시 모더나 화이자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가격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확보했다라는 말이 있지 이거를 언제 우리가 실제 얻게 돼서 공급 시기가 언제 결정됐다는 얘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공급 시기 측면에서 분명히 참고해야 될 것은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되
접종은 신중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왜 채택하지 않는지 좀 의아하고요. 아, 예, 예. 확보는 빨리 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이 유발 효과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의 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67조에 대한 경제 피해가 있고 한 달로 치면은 5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러한 백신 접종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 사망률 줄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확보해서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먼저 접종이 이루어져서 경제와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는 것은 비용 효과 면이든 모든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종은 신중하게 해야죠. 뭐 네, 부작용 그렇죠. 고려해야 네. 되겠습니다만 빨리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어제 600명대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말 잘 넘기셔야겠습니다. 최재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